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창면 님이 날씨는 쌀쌀하지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있어 출근길이 따스합니다. 네, 따스한 정도가 아니죠. 저희는 뜨거운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호유님, 유지호님이 어제 시선 집중 덕에 커피 쿠폰도 받고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으쌰으쌰 구독자 이벤트를 했잖아요. 예. 그 효과 덕분인지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자가 7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100만 가야죠, 100만. 네. 그렇죠. 100만 꿈꾸겠습니다. 촌철님들의 호응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독으로 가족이 되셨으니까 네. 앞으로 좋아요 꾹, 알림 꾹, 그리고 널리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무서운데? 뭐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공짜가 예.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듣고 계신 분들, 자, 구독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요. 좋아요는 덤입니다. 좋아요도 함께 누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따스하게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좀 해야, 이것도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명령 쪽 마케팅, 요즘 그런 거 광고 보니까 가끔 나오던데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네, 제이비가 그렇게 간다면 저는 겸손 모드, 약간 불상 모드로 갈게요.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자, 배고픈 백성님이 찬바람에 어깨가 움츠려드는 아침입니다. 문자 찍는 손가락이 얼얼합니다. 내복을 꺼내 입어야 할까 봐요. 약간의 과정은 섞여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추워지니까 춥더라고요. 네, 오늘 많이 춥던데 다들 따뜻한 옷차림으로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저희가 이 시간에 검찰의 쌍방울 수사 관련해서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제도 뉴스가 새로 나왔는데요. 검찰이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2019년 대북 사업 당시 수십억 원 규모의 달러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몰래 빼낸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핵심 고리로 쌍방울과 북측 간의 연결고리, 흘러간 돈에 주목하고 있는 건데 관심은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로 귀결이 될 거냐, 이거 아닐까 싶은데 제이비는 이 수사 어떻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수십억 규모의 달러를 그 신고 없이 빼냈다면 외화 밀반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혐의가 확실하게 잡히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관심사는 정치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이 그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과 여러 가지 6개 부문에서 우선적 사업권 이걸 따내고 그 대가를 주기 위해서 달러를 밀반출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의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중간 북한과 쌍방울 간의 이 그 협상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정하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일단 그림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은 이미 그 전에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뭐 광물권을 어떤 따내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건데 그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면 어떤 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의 결국은 핵심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면 쌍방울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켜 준 게 이화영 전 부지사냐, 아니면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결시켜 준 게 이재명 대표냐.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결국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좀 규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일단 요거부터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진척되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도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화영 지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쌍방울과 관련된 어떤 그 연결점이 있었는 것이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네, 계속 수사 관련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하면서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통령실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건물의 노후가 심하고 장소 변경에 따른 공사 규모가 확대됐고 공사 기간에 폭우로 인한 기상 악화,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일정이 더 지연됐다. 이게 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개보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잖아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였던 이 관저가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려 132번에 걸쳐서 개보수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보일러 공사, 방수 공사, 수목식재, 실내 정원 조성, 카펫 교체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 CCTV 설치와 같은 보안 공사까지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개보수 작업에 들어간 돈만 10억 6,790만 원이었는데 또 개보수가 필요했다. 이런 답변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애초에 한남동 공간 6개 중에서 제일 잘 안 쓰는 게 육군참모총장 공간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기를 관저로 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육참 공간은 1975년에 지어져서 너무 노후화됐다. 외교장관 공간은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인수위의 설명이었는데 네. 지금 JB가 전해주신 바에 따르면 132차례나 개보수를 했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심하다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그 시중에서도 아파트 올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하죠. 올 리모델링을 3, 4년 전에 한 걸 가지고 거의 새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132번에 걸쳐서 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관련해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답변 내용 중에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행정 절차 진행 사유가 있었다. 이 대목이 있잖아요. 네. 추가 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개보수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또 뜯어 고쳤길래 추가 재원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인가? 요걸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얼마나 그럼 들어갔고 얼마나 뜯어 고친 건지가 궁금한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예상 그대로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물로서 국가 안전보장 경호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해 답변이 곤란하다. 많이 들어봤죠? 네. 그나마 새로 들은 이야기는 공사는 이미 끝났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런데도 입주가 안 되는 이유는 보안검사와 안전검사 때문이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공간으로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 이달 말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저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요 말을 또 어제 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사 완료 시기에 대한 설명보다 왜 늦어졌는지 좀 명확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들을 수 없겠죠? 아직까지는 못 듣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그 정도의 설명 이상은 더 진척된 게 없습니다. 네, 방랑보더님이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 안 알아보고 이전을 결정하신 겁니까?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 제가 제일 의아한 부분은 이거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외교부 장관이 거기서 잠자려고 썼던 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이 오면 여기서 뭐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썼던 용도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 손님들 맞이하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개보수가 안 돼서 엉망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검토할 때 언론 보도가 정말 명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되게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교 사절마다 다 감탄하고 간다. 이런 기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아무튼 궁금한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의 공간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외교부 장관 공간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청동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근데 그냥 옮깁니까? 몸만 옮기는 게 아니라 또 억소리 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공사비, 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이 총 21억 415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6월부터 9월까지 공관 공사에만 투입된 예산이 2억 4,62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돈, 저기도 돈. 국민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장관이 살 집만 일단 공사가 끝났다라는 게 지난달 19일 보도였고요. 근처에 들어설 외교 행사장은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 외교 사절들이 오면 이제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현재 번번이 호텔을 빌려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돈, 저기도 돈, 거기도 돈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진짜 국민도 새 집에 살고 싶다고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장태원님이 전 정권 돈 쓸 때는 좀 관대하지 않았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여기저기 지금 억소리가 나고 있는데 네. 명확한 해명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진영의 정치, 이념의 정치 이거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산호 위원장이 저런 점도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기립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까지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안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항의의 뜻으로 여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석 15인, 찬성 10인, 반대 의원은 없고요. 기권 5인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자, 이 문제 잠깐 짚어보죠.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고발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 혐의와 위증 혐의 이걸로 고발하기로 한 건데요. 자, 국회 모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부분보다는 오히려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 수령에게 충성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 발언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요. 네. 자, 이걸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자 의원, 지금 뉴스에 나온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양심의 자유, 신념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걸 한번 좀 평가를 해보죠. 자, 표현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따른 목소리일 겁니다. 이건 ABC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자 의원도 양심의 자유 이걸 강조를 한 건데요. 이걸 전제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죠? 왜 그러냐면 첫째, 김문수 위원장은 수령에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운운을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일단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오후에. 근데 이 사과가 또 문제가 된 게 이때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 또한 양심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 모욕으로까지 평가하기 힘들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이걸 번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했죠. 네. 그렇죠.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은 모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 뭐냐? 국회를 기만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양심에 기초하지 않은 사과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회를 기만했다. 이런 얘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과 국회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요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이럴 때 이게 국회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국회의원 모욕이 아니라 국회 모욕으로 표현은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법정에서 판사에게 예를 들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적용되는 게 법정 모욕죄이거든요. 그런데 왜 법관 모욕죄가 아니라 법정 모욕죄일까요? 모욕의 대상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법정 모욕죄라고 하느냐? 그건 법관 등에 대한 모욕으로 법정의 기능이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요걸 대입을 하면 국회의원을 모욕을 하면 국회의 기능이 방해받는다. 똑같은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모욕을 했지 국회를 모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요 얘기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서 윤석열 차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좀 야당이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상 자신의 사상에 기초해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욕죄는 왜 성립이 되고 명예훼손죄는 왜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박하경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신념, 개인인 김문수로는 자유일지 모르지만 경사노위원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이 30대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중 국적자라고 합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 국적을 얻었는데 2010년 5월 4일 국적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만 22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이중 국적을 유지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딸은. 그런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때가 만 22살이었는데 이때 이주호 후보자는 어떤 신분이었느냐? 차관 신분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었죠. 네. 자, 이에 대해 이주호 후보자는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의 수장이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 논란에 휩싸여서 좋을 것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과거 자녀 이중 국적 문제가 불거져서 송자 교육부 장관이 2000년에, 이기준 교육부 장관이 2005년에 낙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두 경우는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법적 환경이 이주호 후보자와는 다르긴 달랐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 환경이고 정서적 환경까지 그럼 바뀌었느냐? 이거는 국민의 반응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겠죠. 네, 관련해서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수국적 제도는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글로벌 인재라고 치고요. 그 글로벌 인재가 되신 따님은 지금 국내에서 활동해서 우리 국가의 그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에 복무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 조교수라면서요. 네. 그러면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는데? 외국에서 국위 선양? 그런 겁니까? 네, 갑자기 또 BTS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런데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이 딸과 함께 2020년에 연구 보고서를 쓰고 그걸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제자가 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부녀 직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 보고서 내용이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었다고 하는데 이 딸의 전공이 경제학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주호 후보자 측은 딸의 세부 전공이 디지털 경제학이라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이 없지 않고
교수 대 교수로서 협업해서 연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 경우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경우로 약간 다르긴 하죠. 딸이 어떤 30대고 교수이니까. 근데 문제는 협업의 내용은 뭐냐. 이거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인 디지털 교과서가 일반적인 걸 뜻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교과서를 뜻하는지 일단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 접근성이 어떻게 돼서 협업까지 갔던 것이냐 이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